뒷감당할 자격도 없는 5개월짜리 권한대행이 국가의 명운을 가릴 수도 있는 결정을 무슨 배짱으로 강행했습니까? 자위적 군사 조치마저 반대하는 정당과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만큼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고.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노선은 반대하면 광고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표가 찬성하면 지지자들로부터 표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네, 6일 밤이었죠.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부가 도착했습니다.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직격 토크 4당 4색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네 분께 먼저 지목 토크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이 상대방 의원한테 내가 이것만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다 준비하고 오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정영계 의원요? 네. 자, 어느 분한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님께. 한정희 의원께 네, 그 질문 30초, 답변 1분, 그리고 반론 30초. 네. 그렇게 룰이 있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의 일관성 없는 이런 태도, 그리고 뭐 다음 정부로 미루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중국 측으로부터 오히려 이런 보복을 불러오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재인 전 대표의 스탠스에 대해서 이게 안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능한 거냐 아니면 순진한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 당의 뭐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너무 좀 과격한 말씀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제 말이 좋을 것 아닙니다. 같고. 그건 예. 사드 관련해서 약간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국에 빌미를 준다라고 하는 건 전 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7월부터 중국의 보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에다가 우리가 저희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대안이 있느냐 촉구를 한 적도 있는데 그 당시 정부는 전혀 경제적 보복 같은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확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만 되는 문제이다. 배치를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지 간에 풀어야만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이 없이 그냥 직행을 하는 방식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상태에서 문재인 그 후보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럼 중국을 무시하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네. 예, 30초 반론입니다. 말이 좋아서 이제 외교적 해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정부도 외교적인 접촉과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었죠. 안 한 게 아닌데도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생존과 안전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북의 당장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뭔가 어떤 수단으로도 방어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안 그러면 될까요? 이제 네. 한정혜 의원 순서인데요. 네. 제가 질문을 하긴 해야 시간을 되는데 그렇게 할애하셔도 돼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사실관계 파악을 하면 사드 요격 거리가 사실 40km에서 150km,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성지에 배치가 되면 평택 정도까지 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도권은 그냥 무방비 상태라는 것만 그냥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고요. 하나 더 하죠. 질문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한 50여 분 넘게가 헌재에다가 기각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탄원서를 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이 우리가 이제 헌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든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기각 요청을 하느냐? 네, 답변입니다. 네, 저희 당의 당론은 분명하게 그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자. 정치인들은 특히 국회의원은 광장에 나가는 것은 좀 삼가야 된다. 그리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탄핵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이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일관된.
그런데 일부 의원들 태극기 집회 나가는 이제 강성 친박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전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의사표시 자체를 당론으로 막는다는 것은 그것 또한 위헌적이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못했고요. 이번에 50 몇 분 이제 서명한 거는 이런 차원으로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송사가 있어도 좀 탄원서 하나 써주자 하면 다 써주는데 같은 당의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취지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반론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당론을 위배해서 사실은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 의원들에 대한 뭐 당 지도부의 경고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광장 정치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또는 대선 후보에 해당되는 분들은 광장에 나가는 것에 더불어서 아예 단상 위에 올라가셔서 사실은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정말로 정치권이 아닌 게 아니라 이 헌재의 뭐 판결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영재 의원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님께 예, 오신환 의원께. 지금 바른정당이 창당한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간 넘은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지금 잘 안 오르고 있어서 뭐 대선 후보 2명 중에 뭐 후보를 교체한다 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최근에 이런 말까지 나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합당을 한다. 그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바른한국당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 그런 사태가 현실화된다면은 그 당에 합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의당으로 입당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질문. 국민의당 입당하면 뭐 받아주실 건가요? 그럼요. 예. 저희가 우리 국민들께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과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1대1 당대당 통합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국민들께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의 30여 명 의원들이 분당하고 나온 이유는 지금의 친박 패권 사당화되어 있는 과거의 새누리당에서 개혁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그 최순실의 부역자로서 어떤 그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저희가 분당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 다시 당대당 통합된다거나 합쳐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네. 자, 그럼 30초. 예, 그래서 만일 그런 일들이 현실화돼서 진행이 된다면은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자유한국당보다는 국민의당으로 오는 게 더 맞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오신환 의원님 같은 정치 행력을 갖고 오신 분은 설령 두 당이 합당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게 떨쳐 일어나서 국민의당으로 올 생각이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드려 주시죠. 이영재 의원님 말씀은 아마도 어떤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의 정치 상황 속에서 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자유한국당 인적 청산이나 새로운 개혁 없이는 당대당 통합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답변 보충 질문까지 다 하셨습니다. 네. 자, 오신환 의원 순서네요. 저는 정용기 의원님 묻겠는데요.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이게 작년 11월 4일 날 저희가 대통령 2차 담화 이후에 당시 저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요. 129명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했거든요. 네. 지금 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응급조치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뭐 후보도 내고 대선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는지 네. 지금의 56명 탄핵 기각 탄원서 낸 그 의원들이 지금 대다수 당의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중에 일부를 먼저 한정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광장으로 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특히 의원님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주말마다 광장에 나가서 특히나 또 만약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혁명 운운하는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됐던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이런 거 저희가 변화를 위해서
뭐 국민들 눈높이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징계도 했고 또 반성에서 끝나지 않고 변화를 위해서 삼정혁신이라고 해서 정치, 정당 또 정책 차원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이런 변화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그리고 예. 반론. 예. 저희 바른정당에서 계속 논평을 내고 있는데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 계신 탄핵에 찬성하신 30여 명의 의원들, 양심 세력들 빨리 나와라. 그중에 한 분이 정영기 의원님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혁들이 일어났다고 정말 양심껏 생각하시는지 인적 청산이나 물적 청산을 주장했었거든요, 같이. 예, 저는 이제 뜻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탄핵 찬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런 거죠. 서로 간에 비방하고 지금 그 바른정당의 입지를 어떤 면에서 좀 안타깝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정당이 더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가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경쟁하자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일단 예, 지목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0314님이 오신환 의원께 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 식구였으면서 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물론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늘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국민을 배신하지는 않는다.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한 사람만을 위한 공당은 아니거든요. 보수정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네. 우리가 새로운 보수의 정치를 가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2590님이 오신환 의원님 바른정당 최고입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자 도착했고요. 지금 이미 1100건 넘었습니다. 5550님께 선물 드립니다. 자, 본격 주제입니다. 먼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걸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그야말로 번거풀에 콩 볶아 먹는다는 생각이 바짝 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앞당겨서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던 일이고, 그러다가 또 7, 8월로 앞당긴다고 했다가 또 5월로 앞당긴다고 했다가 정상적인 국가 정책 집행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 모든 것이 북핵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네, 이 사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드 무기 부품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찬성하면 O, 반대하면 X 들어주세요. O, XX 두 분이시군요. 네, 정영기 의원 찬성. 지금 조금 제가 시간을 한 42초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이좋게 하시라고. 네. 42초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 시계가 돌아갈 겁니다. 네. 시작하시죠.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야당의 주요 후보들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하는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보적인 위협이 다가오는데 이거를 서둘러서 배치해서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대선 후보지 이거를 다음 정부까지 늦추자라고 하는 이게 오히려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의견 제가 평소에 쭉 얘기해 왔던 얘기입니다. 이 원인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있는 거고 이거 해결하는 거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의원님 거기까지 다르네요. 하겠습니다. 네. 네. X를 드셨네요. 반대한다는 거죠? 예. 그 6일날 사실 그 발사대 관련한 일부 부품들이 오산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7일날 오전까지 외교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이 정부 내에서도 전혀 소통 없이 이게 굉장히 작전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내내 불통으로 인해서 생겼던 혼란들, 그다음에 국민적
뭐라 그럴까 상실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이 사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이나 진행의 상태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드가 그러면은 뭐 백약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것이 백방으로 통하는 알겠습니다. 장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신환 의원은 찬성하시는군요. 네. 지금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 기지에 왔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 사드 포대가 배치되는 것이 굉장히 무슨 큰 대규모의 어떤 뭐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8발을 쏘는 그 발사대가 6대가 도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 내에 미군 기지에 수많은 미군 주둔 부대 내에 사드 포대를 한 개 배치해서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비밀리에 말하지 않고 소통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가 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 예. 이영재 의원 반대시군요. 예. 먼저 사드 배치는 사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드는 단순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드가 북핵 미사일에 대한 북한 미사일 그리고 북핵에 대한 대비 체계라고 하고 있으나 실은 미국의 MD 체계의 일환이다. 즉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MD 체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됩니다. MD 체계가 국가에 들어올 때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꼭 발언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두 분이 손 드셨는데. 예. 근데 저는 뭐 잠깐 오늘인가요? 그 홍문표 의원께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데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게 그렇죠. 지금 이 사드가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에 끼인 상태에서 어떻게도 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이 사드를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역량들을 발휘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는 국회 비준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의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는가. 네네. 그것이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네, 이 문제는 늘 제가 말씀드리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 그러니까 MD 체계에 들어가는 그런 성격도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으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이런 틀 속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약속의 어떤 안보 전략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의원님 군사 작전 하듯이 한다고 했는데 군사 작전이 맞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런 무기 배치하는 것까지도 전부 이렇게 야당에서 일일이 다 저기를 하고 언론에서 이걸 전부 다 온 국민들한테,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정부를 뽑아놨으면 그 정부에 어떤 신뢰를 가지고 믿고 이렇게 좀 맡겨주실 부분도 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푼다 그러는데 왜 중국의 만주에 탐지거리 5,000km짜리 엑스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우리도 다음 정부에 하자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중국의 외교적인 접근을 합니까? 네. 반론 계속 하시려고. 한마디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입니다. 예. 아니, 애초에 사드를 배치할 때 사실 올해 12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엔 아예 안 한다고 했었고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다가 처음에는 12월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7월을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4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으로 하여금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게 하고 있고. 북한이 올해 들어서 2번이나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고.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도발이 없다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도발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로는 안보 외쳤지만 실질적 국민을 안심시키는 안보는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유화주의 정책이 오늘의 이런 위기를 불러온 겁니다. 이거는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전에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히틀러에 대해서
그런 무책임한 무능한 유화 정책했다가 그것이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이어지고 2차 대전 발발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상황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분이 지금 굉장히 인내해주고 계시는데. 한마디만 예. 네. 제가 뭐 정영규 의원님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드가 북핵 미사일 북핵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자, 이 사드 문제가 그런데 처음 논의된 것은 이번 정부에서만이 아닙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진행되어 왔던 논의였어요. 예. 그런데 왜 그때는 안 하다가 지금이 왔냐? 지금이 그때보다 북핵 미사일이라는 이게 위험이 높았냐? 형 그렇게 하면 동일한 수준에 있는데 지금이 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이 진행돼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신환 의원께도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이 토론은 다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식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드 배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 미사일에 대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이 보는 인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설득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게 자꾸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워딩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만큼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냈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이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의 경제보복이 점점점 더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철 의원 또 안상수 의원 두 사람 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인데 1인 항의 시위에 나섰거든요.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런 방식의 항의에 동감하시면 오를 들어주시고 저 방식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이 동료 의원에 대한 판단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정혜 의원 저 방식은 아니다. 주장해 주시죠. 저 방식은, 42초 주시고요. 네, 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천병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어찌 보면은 이제 쇼잉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럴 수 있는 시간에 사실은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 보복과 관련된 것을 풀기 위한 노력, 정부의 대안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우리나라 기업들을 더욱더 중국과 제대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당 정영규 의원께 발언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분들 그 자체보다도 저런 어떤 움직임들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국민들한테도 좀 나와서 그게 정부의 협상력을 좀 높여주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면 지금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치졸하고 저기하게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게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렵고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돼 있구나 하는 이거를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언론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측면이 있다. 일본의 언론, 그러니까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본의 언론, 미국의 언론이 이런 국익의 문제 있을 때, 안보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언론은 오히려 중국 입장에 대해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아까 보여준 자료 화면에도 보면 안철수 의원의 발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분명하게 입장을 듣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가 당론인데 당론을 바꾸기 위해서 의총을 소집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민의당 당론은 사드 반대죠? 이용조 의원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도대체 속마음이 어떨까? 이거를 제가 주문 드립니다. 5자로 한번 써보시죠. 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고 사드 문제에 관해서 진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도.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5글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니다. 이영주 의원이 같은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정답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가까이 있다고 꼭 잘하는 건 또 아니라서. 예, 자 한번 들어주시죠. 예, 들어주십시오. 오신환 의원이 제일 먼저. 알랑가 몰라. 쉽지 않네요. 어찌하리요? 안보는 보수. 어찌하리요?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 당의 당론은 사드 배치에 반대입니다. 특히 국회 비준 동의를 걸치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협정으로 이미 사드 배치가 확정되어 있다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가 국가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이후 다른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정 변경을 만드는 설득 노력을 해서 사드 문제를 알겠습니다.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리요?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다. 3824님이 안보는 보수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5차로 안보는 보수. 예, 해종영 의원. 네, 안 전 대표께서 얘기를 했죠.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본인의 입장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 태도는 많은 국민들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이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참 답답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군요. 지금 오자 토크는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한두 분 소개해 주시겠어요? 속탄. 5322님. 그리고 3808님 그 속을 누가 3647님 환장허건네 주셨는데요. 예, 그래요. 한정혜 위원 쉽지 않네요. 예, 진짜 처음에 안철수 의원께서 얘기했던 게 아주 강하게 사실은 사드 배치를 반대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안보와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입장을 바꿔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원론적으로 찬성으로 들어가셨는데 당론은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참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알랑가 몰라.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내 마음 알랑가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사드 배치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 인정할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 과정이나 국민들 설득,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치가 메시지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굉장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오자 토크는 시청자들이 왕이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니,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3721님이 지지율 보고. 5555님이 내 표 어디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사드 관련 보관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한 7자. 7자로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사드 보관 7자로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샵 4560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래요. 7자가 쉬운가요? 5자가 쉬운가요? 저는 다 어렵더라고요. 네. 이 사당의 국회의원 네 분을 모시고 이렇게 마구 문제를 내서 죄송한데 시청자들께서 참 좋아하십니다. 머리가 아파요.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단계 배치 방안 하셨고 일단 대선 끝나고 대통령 되면 해결, 무능한 유화 정책 하셨습니다. 대통령 되면 우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전 이건 사실 문재인 대표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질 않아서 그냥 제가 생각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국회 비준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배치 방안이 우리 당의 김진표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1단계는 일단 기지만 마련한다. 그리고 2단계가 키 리졸브 훈련 시에는 우리가 다 동원해서 하니까 훈련을 하고 3단계가 뭐냐면 적의 징후가 농후할 때 실질적으로 실제 전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시에는 기지만 조성을 해놓는 상태로 있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중국도 설득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되지 않겠느냐고는 봐집니다. 무능한 유화 정책.
네, 문재인 대표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되고 나서 다음 차기 정부에서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참 답답하고 이거 무능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외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하고도 대화해서 핵 개발하지 못하게 외교적으로 풀면 최고 좋죠. 근데 안 돼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화 정책만 하자. 네. 사실 그 타당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데 뭐 이렇게 안티가 온 건 아닌데 우리 당의 후보고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분인데 너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만 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좋은 단어 좀 선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대선 끝나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뭐 한정혜 의원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대선에 가장 가깝게 와닿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대선이 끝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전략적 모호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대선 전략인 거죠, 본인의. 예. 이것은 표를 너무 의식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네. 뭐 3단계 방침 이런 것보다도 예. 사드를 배치한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국민들의 설득이나 또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 절차적 합당성들을 좀 갖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선언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전략적 모호성, 이게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대선 국민에 대한- 전략인 것 같다. 예, 국민에 대한 모호성이에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막 반론하고 싶어요. 나중에 하십시오. 자, 이영재 의원. 제가 오신환 의원을 저희 당에 오라고 말할 예. 했을 정도로 똑같은 생각을 생각이,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표는 사드에 대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아니라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을.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표에 영향이 있을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정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대선전에서 온당치 않은 자세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안이 3단계 배치 방안이라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아무 짝에 쓸모없는 내용이 없는 거죠.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하는데 30분이 걸리냐 20분이 걸리냐 그런 마당인데 평상시에 배치 안 해놓고 있다가 그런 위험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어느 때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제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회자 특권으로 네. 한정혜 의원께 반론께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드 레이더로만 감지되는 그 뭐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디펜스 시스템이 없어서 사드가 진짜 필요하다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는 이게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3단계 배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전제를 했듯이 문 대표님의 속마음을 제가 뭐 여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저희 당의 그래도 원로 의원이신 김진표 의원님의 네. 생각을 담았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중요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예. 걸로 다 탐지가 가능하고 감지가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죠. 이번에도 북한이 발사하는 거를 제대로 감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중첩해서 이것도 고고도 미사일이고 또 저고도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렇게 중첩해서 몇 개로라도 막을 수 있는 이걸 같이 네. 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국회 방송에서 이 사드 가지고 1시간 동안 토론하고 와가지고 그러셨어요? 다른 주제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 안희정 지사 대선 캠프에 본격 합류를 했습니다. 자,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본선 경쟁력이 가장 강한 후보가 저는 안희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 1대1 구도에서 안희정으로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퍼센테이지가 50%를 훌쩍 넘는다는 것은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자, 지금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네. 반쪽 대통령이 아닌 상대 진영에서도 받아들일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안희정 후보에 대한 표현인데 여기에 동의한다. O. 그렇지, 동의하지 못한다. X.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동의한다. 네.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한다. 네. 예, 정영기 의원.
네, 일단은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국민을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배운 자, 뭐 이렇게 못 가진 자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정말 실망했었는데, 그때 안희정 뭐 지금 후보가 안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안 지사는 폴리티컬 엔지니어로 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스탠스지. 왜 그러냐면 대연정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박영선 의원은 본인 보기에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로 연정을 하고 협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폴리티컬 엔지니어의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동의할 수 없다. 네. 개헌 얘기는 당에다가 위임을 해놓은 상태죠, 안희정 지사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들면서 우리 다른 당 의원님들이 뭘 드시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당 의원님과 아닌 게 아니라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동그라미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당에서는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거라고 하면, 사실은 진영으로 보면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진영으로 보면 조금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인 것은 맞다, 이런 판단을 듭니다.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지금 뭐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연정 그리고 협치의 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가 낳고 있는 것이 결국은 독점적 권력에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친문 패권 세력, 그리고 사당화되어 있는, 뭐 죄송하지만 자유한국당에 지금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친박 패권 세력, 이런 세력들과 배제한 상태에서 저는 충분히 연정의 정치들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저는 패권이라는 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연정, 포용의 말씀, 아까 박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여러 정치적인 어떤 말씀으로 국민들께 지금 뭐 검증해 가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박영선 의원이 말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죠. 민주당 내에서는. 안희정 지사는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누구라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반면의 내용이 이것인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은 왜 안 그런가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안희정 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을 주장을 했었고, 정치의 당부를 떠나서 문재인 대표는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촛불 민심이면은 대연정 없어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나 여러 유권자들이 안희정은 다른 정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본다. 이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3대 1이 되면 제가 한 분한테 꼭 발언기를 한 번 더 드리거든요. 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주의는 사람을 믿지 않고 제도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정치인의 수사,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 헌정사에서 한두 번 속아봤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연정을,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자유한국당 의원님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은 세 판짜기 셈법에 나섰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탈당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뭐 비공식적으로 탈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어디 당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난 누구 보고 같이 가자는 얘기하는 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뭐 우리 두 당하고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대표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저는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있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합치면은 뭐 거의 한 100명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런 구도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1강 2중이 아니라 2강 1중으로 갈 수 있다 보는 것이죠. 아니, 우리 두 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친하시. 우리 두 당. 조금 전에 이상돈 의원의 발언. 어느 두 당인가요? 어느 두 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런가요? 그런 취지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용주 의원님하고는 친해요. 근데 뭐 거리는 제일 떨어져 계시니까. 자, 질문. 김종인 의원의 탈당에 제출했으니까 이제 탈당이 현실화됐습니다. 잘했다, O를 들어주시고 잘못했다, X 들어주세요.
잘했다. 잘했다, 세 분. 예.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시원한 건 아니에요. 예. 네. 왜 잘했다고? 어떤 의미로? 저는 김 대표님이 들고. 김 대표님이 당내에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답답한 것들이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본인이 당적을 좀 버리고 아닌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이것을 어쨌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도 대선 네. 중에도 마찬가지면 대선이 끝나고도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런 상황에 역할을 대한 제대로,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조금 좀 편안한 상태에서 그래요? 일을 하시고 싶었던 거 아닌가. 예. 이영재 의원은 잘못됐다고 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한 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 10가지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두 가지 있다고 그때마다 당을 나가거나 한다면 뭔 정치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방금 김종인 의원이 말씀했던 문제점 제기는 네.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꾸준히 전부터 이루어왔기 때문에 예. 나갈 거에서 빨리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갈 거였으면은 지금이 와서 나간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안 알겠어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으로 온다 그러면은 이영재 의원은 반대하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예, 정영길. 저는 지금이 딱 시점이라고 지금까지 판을 쭉 읽고 있다가 지금이 때다라고 해서 액션에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면 그렇게 봤는가? 당 물론 옮기는 그 자체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옮긴 건 아니죠. 탈당은 아무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저분은 지금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스스로 얘기했듯이 개헌, 제왕적 권력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권형 개헌과 경제민주화 두 가지를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걸 위해서 아무튼 이 개헌을 하기 위한 지금이 딱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지금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알겠습니다. 다 개헌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점에서는 어떤 역할을 잘했다. 해야 된다라고 예,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했다. 김정인 전 대표는 나름의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을 이렇게 많이 당적을 옮겨간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탈당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네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직을 겁니다. 상실한 예. 예. 네. 본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허허벌판으로 나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네. 작년에 1월 14일 날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 영입할 때 네. 사람이 온다.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뒤에 백드롭을 세워놓고 그래. 영입을 했단 말이죠. 지금 예. 네. 나가는 마당에 그냥 그렇군요. 가든지 말든지 이 사진 이런 설명이 김정인 선대위원장 영입을 발표하고 있는 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건 아닌 거죠. 정치적 도의가 김종인 전 대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속마음은 어떤 것일지 요거는 예. 글자 수를 저희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네. 두자 토크. 한 번도 안 두자로 해봤는데 한번. 두 글자로 문재인 후보. 네, 문재인 후보의 지금 속마음. 오신환 의원이 마침 저런 자료까지 보여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의 속마음을 딱 두 자로 두 한번 글자. 표현을 글자 수가 해주십시오. 작을수록 불편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금세 하셨어요. 네, 답답, 게르, 북을. 예. 그리고 역시 신세대 의원 맞으시네요. 신세대 의원부터. 유유. 그 문재인 전 대표 좀 있을 때 잘할 걸 뭐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만큼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새 판짜기에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 아까 정영기 의원님 얘기한 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예.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뼈아픈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픈 후에 네. 북을 속이 끓는다. 그렇죠. 지금 이제 다 밥이 잘 들어가고 있는 다단 밥에 재뿌린다는 식으로 아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 뭐 민주당 특히 문재인 후보 얼마 지지를 놓고 잘 순항하고 있습니까? 예. 네. 그런 때문에 게르. 안타까운 예. 거죠. 근데 지금 뭐 문 전 대표 반응을 보면 겉으로 여유 있게 하는 건지 몰라도 네. 그렇게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예. 그렇게 또 매달리면서 잡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또 뭐 있어도 별로 이게 먹을 없는. 것도 없고 이런 계획이다. 걸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요? 예, 답답. 뭐 저는 뭐 문 대표님의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진심을 좀 몰라주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다시 말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두는 이게 어떤 누군가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헤쳐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다 전달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그 문재인 전 대표님의 성품을 보시면 뭐 괴롭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실 분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은 저희 시청자들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이거 편안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네. 이게 많이 이자 주셨어요. 토크를 처음 해봤는데요. 저희가 너무 많아서 그 시청자 번호 생략하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개운, 미소, 좋아, 하하, 통쾌, 그래, 후회, 불안, 시원, 눈치. 시원이 가장 많습니다. 아, 시원. 네. 아하, 그렇군요. 계력도 있습니다. 네, 뜨끔. 뜨끔. 배신, 아차. 아차도 있네요. 근데 예. 비방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깜놀. 섭섭. 그래요. 참담. 네. 시청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좋죠. 예. 이런 지금 문재인 후보의 마음이 사실 굉장히 착잡하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죠. 네. 김종인 전 대표 탈당을 두고 친문 의원 쪽에서 이 비판 수위가 높았습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등을 돌리시면서 계속 지금까지 총질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셔서 뭐 기관총이라도 난사하실 생각이신데 진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에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떠나면서도 또 이 당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당에서 충분히 할 일 많이 하셨죠.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공감 간다 그러면 O를 들어주시고 저건 아니다 싶으면 X를 들어주세요. 네 분 다 X시고요. 그러면 참 곤혹스럽겠습니다만 한정혜 의원의 설명만 듣고 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이 김종인 전 대표하고 개인적 친분이 좀 사실 많이 있으세요. 좀 깊이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을 손 의원님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좀 오래된 관계이고 친하게 지내시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 당에 오시게 되게 하는데 일정 부분 손혜원 의원님이 역할도 또 하셨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본인은 편안하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 공론의 장으로 오면은 사실은 본인도 아마 좀 섭섭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돌려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직접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뛸 가능성이 99%다. 지난 9월 달부터 벌써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실탄도 준비하고 있다. 실탄이라 하면 자금. 근데 어느 당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직접 출마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직접 출마할까요? 아니면 뭔가 뭐 이른바 킹메이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직접 출마 1번. 쪽이면 1이라고 쓰시고 뭔가 직접 출마는 아니지만 뭔가 메이커 역할을 할 것 같다. 판을 메이커하든 대선 후보를 메이커하든 2번 그렇게 써주십시오. 어렵습니까? 네. 둘 다 금방 못 쓰시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 시험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청자가 더 빠르세요. 벌써 번호를 좀. 벌써요? 8712. 자, 2번 메이커를 할 거다. 두 분은 직접 출마할 거다라고 하셨고 직접 출마가 3분이군요. 2번보다는 1번에 조금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개헌이나 또는 경제민주화 관련한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고 모든 후보들이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하면 뭐
메이커는 본인이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네. 이 시청자들은 대개 2번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러나 네. 직접 출마할 것이다. 네. 예, 이영재 의원 짧게 한 20초씩만. 예, 킹메이커를 할 거였으면 민주당이 그대로 있었겠죠. 민주당이 후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후보라도 지지를 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 다른 당도 여의치 않다 했기 때문에 다른 당도 가능하다면 다른 당 입당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직접 알겠습니다. 뛰실 거다. 그러니까 탈당한 걸 보면 예. 직접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정영기 의원. 이번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한테 많은 권력이 모이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김종인 전 대표가 나는 그런 욕심 없다. 그런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마. 네. 그러나 메이커를 할 것이다. 김종인 전 대표 본인은 처음에 시도는 당연히 본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희생, 의원직을 상실하면서까지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예. 권력에 대한 분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민주화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알겠습니다. 않은 판이 예. 벌어지면 저는 본인이 희생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